프랑스 혁명 이후 나폴레옹 시대. 이거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오프닝송이 이제 곧 끝나가니까는 집중한다 나랑 약속해줘요. 이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우철쌤의 역사 콘서트. 1799년 제2차 대프랑스 동맹이 결성되어 프랑스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해 12월 나폴레옹은 프랑스에서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이후 통령 정부를 수립하고 그 자신은 제1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제1통령 나폴레옹의 활동입니다. 대프랑스 동맹을 격파하였고 1799년 12월에 혁명력 제8년 헌법, 별칭 99년 헌법을 제정합니다. 여기에서 3명의 통령이 담당하는 행정부를 구성하고 입법부 기능을 4개로 분할합니다. 하지만 통령정부의 실제 권력은 제1통령 나폴레옹에게 있었죠. 1801년에는 종교 협약을 맺습니다. 프랑스와 가톨릭이 화해하고 가톨릭이 프랑스 국민 대다수의 신앙임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이 종교 협약은 100년이 지난 1905년에 정교 분립법이 시행되면서 폐지됩니다. 이후 나폴레옹은 제2차 대프랑스 동맹과 그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결국 프랑스군은 제2차 프랑스 동맹의 주요 세력인 오스트리아를 격파하였고 그 결과로 리네빌 조약을 체결합니다. 리네빌 조약은 캄포포르미오 조약을 다시 확인하는 조약이었고 이후 1802년 아미엥 조약으로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을 끝내기로 약속했죠. 이 조약의 내용은 영국이 점령한 식민지를 프랑스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이었고 조약의 결과 제2차 대프랑스 동맹은 해산됩니다. 제1통령 나폴레옹의 활동으로 나폴레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져 갑니다. 이를 기반으로 나폴레옹은 1802년 종신통령으로 취임하여 개헌까지 이뤄내죠. 이 개헌으로 후계자 임명권과 헌법 수정권을 나폴레옹이 얻게 됩니다. 역사는 우철디철. 날이 갈수록 나폴레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계속 높아져 갑니다. 이 지지도를 기반으로 1804년 나폴레옹은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황제 나폴레옹 1세는 프랑스 민법전인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하였고 언론을 탄압하고 교육정책을 펼쳤으며 유럽 원정 전쟁을 전개합니다. 이 시기를 프랑스 나폴레옹 시대의 제정, 황제 정부 시기라고 합니다. 우선 나폴레옹이 만든 새로운 시민사회의 규범을 담은 나폴레옹 법전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민법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민법전 내용 중에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내용으로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것을 보장받는 것, 종교의 선택과 양심의 자유, 즉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 사유재산권을 보장받는 것, 계약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 농노제를 폐지했다는 것, 장자 상속권을 폐지했다는 것, 취업의 자유를 보장받았다는 것. 그러나 나폴레옹과 그 법전이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피의자, 피해를 한 사실이 의심되는 자를 수사할 때 부분적으로 고문을 허용했다는 점, 국가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점,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차별하는 내용이 있다는 점,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했다는 점, 노동조합의 금지라든지 고용주 권한을 강조했다는지요. 마지막으로 폐지되었던 노예제도를 식민지에서 다시 도입했다는 점, 이러한 것들은 지금까지도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나폴레옹 법전, 프랑스 민법전이 제정된 것에 의의가 있는데요. 바로 근대 시민법 기본 원리를 정립했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내용들은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 꼭 들어가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황제 나폴레옹의 활동으로 언론 탄압이 있습니다. 파리신문 6분의 5를 폐지시켰고요. 연극, 학회, 설교 등을 감시하여 나폴레옹을 비판하거나 지금의 프랑스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감시하고 탄압했습니다. 교육정책도 시행했는데요. 국민교육제도를 도입해서 국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고요. 고등학교, 리세라는 것을 설치하여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너 역사 수업 듣지 않을래? 이러한 상황 속에서 1803년 영국이 아밍 조약을 파기하고 제3차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합니다.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 스웨덴이 여기에 합류했는데요. 이러한 세력은 1805년 제3차 대프랑스 전쟁을 개시합니다. 1805년 10월 트라팔가 해전에서 프랑스 에스파냐 연합군과 영국이 만납니다. 이 전투에서 영국이 크게 승리하면서 프랑스는 바다에서만큼은 영국에게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후 프랑스는 영국을 굴복시킬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다루고요. 1805년 12월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프랑스는 오스트리아 러시아 연합군과 만나는데 여기서 프랑스가 크게 승리합니다. 이에 따라 프레스부르크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 조약의 내용은 오스트리아 일부 영토를 프랑스로 넘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약의 영향으로 오스트리아 황제였던 프란츠 2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자리를 포기하게 되었고 이것을 이유로 신성 로마 제국은 완전히 해체되었죠.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되면서 독일 지역이 오스트리아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독일 지역은 이후 1806년에 라인 연방을 결성하게 되죠. 이후 1806년에 나폴레옹은 제4차 대프랑스 전쟁을 개시합니다. 이번에는 나폴레옹이 독일과 폴란드로 원정을 떠나는데요. 1806년 10월 예나 아우어슈테트 전투에서 프랑스가 크게 승리하면서 유럽 각 지역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나폴레옹은 11월에 베를린 칙령을 내립니다. 베를린 칙령은 대륙 봉쇄령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것을 시행한 목적은 유럽 대륙과 영국을 통상 금지시켜서 영국을 고립시킴과 동시에 나폴레옹의 원정 전쟁에 영국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원정 전쟁에서 프랑스와 프로이센이 만났는데 여기서 프랑스가 승리하면서 1807년 틸지트 조약이 체결됩니다. 틸지트 조약은 독일 지역의 프로이센에게 굉장히 굴욕적인 조약이었습니다. 프로이센은 엘베강 서부 지역과 폴란드의 영토를 프랑스에게 넘겨주게 되죠. 그리고 프로이센이 가질 수 있는 상비군의 규모가 감축되고 더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폴레옹의 이러한 원정 전쟁의 결과 영국을 제외한 유럽 대륙이 3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프랑스 제국, 프랑스를 따르는 위성 국가, 그리고 유럽 동맹국, 이 3개로 나뉘어집니다. 유럽 동맹국엔 프랑스에게 패배한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 있었죠. 어느 정도 유럽 지역을 정리한 나폴레옹은 1808년 프랑스군을 이끌고 에스파냐를 공격합니다. 에스파냐에 대한 공격은 성공하였고 에스파냐의 중심인 마드리드를 점령합니다. 이후 에스파냐 왕이었던 페르난도 7세를 축출하였고 그 비어있는 왕의 자리에 나폴레옹의 형인 조세프 보나파르트를 즉위시킵니다. 이후 호세 1세라고 불리죠. 한창 프랑스와 에스파냐가 전쟁을 하고 있던 시기 1809년에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2세가 프랑스에 복수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5차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하죠. 여기에는 오스트리아와 에스파냐, 영국이 참여합니다. 제5차 대프랑스 전쟁에서 벌어진 대부분의 전투는 프랑스의 승리로 끝납니다. 에크밀, 빈점령, 아스페른 에슬링, 바그람 등의 전투에서 승리하죠. 이 전쟁은 1809년 10월 14일 쇤브른 조약을 체결하면서 끝이 납니다. 프랑스는 아드리아의 연안 지방의 영토를 차지하였고 프랑스를 따르는 위성 국가들은 각자 영토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는 상황 속에서 1806년 11월 21일에 선포했던 대륙 봉쇄령을 무시하고 영국과 통상을 전개한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러시아였죠. 이러한 러시아의 행동에 나폴레옹 1세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이에 따라 1812년 러시아 원정을 개시하죠. 하지만 러시아로 떠났던 프랑스군은 러시아군의 게릴라 작전, 초토화 작전에 엄청 추운 날씨를 만나게 되면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러시아 원정에서 프랑스군이 크게 패배했다라는 소식은 곧장 유럽에 전달이 되었고 유럽의 여러 나라는 프랑스를 무너뜨릴 기회는 지금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이에 따라 제6차 대프랑스 동맹이 결성되었고 그 전쟁이 시작됩니다. 1813년 프랑스와 유럽 연합군은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크게 싸웁니다. 이 전투에서 프랑스는 크게 패배하였고 결국 유럽 연합군은 프랑스 파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1814년 프랑스와 유럽 연합군 사이에 퐁텐블로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조약에 따라 나폴레옹은 엘바 섬으로 유배되죠. 엘바 섬은 지금 이탈리아 서부에 위치한 작은 섬이 되겠습니다. 또한 1814년 에스파냐 민중투쟁, 독립운동에서 프랑스가 이것을 진압하지 못하면서 나폴레옹 형이었던 호세 1세는 쫓겨났고 이전의 왕이었던 페르난도 7세가 다시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에스파냐는 혼란하였고 남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식민지를 돌볼 여력이 되지 않았죠.
이에 따라 독립운동이 전개되었고 이때 등장한 것이 볼리바르 등의 혁명가였습니다. 엘바섬에 갇힌 나폴레옹. 하지만 1815년에 이 엘바섬에서 탈출하여 프랑스 파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다시 프랑스 정권을 장악하죠. 다시 정권을 장악한 나폴레옹. 나폴레옹은 군대를 모아 다시 한번 유럽과 전쟁을 치르죠. 프랑스군과 영국, 네덜란드, 프로이센 등의 연합군은 벨기에 지방에 있는 워털루 지역에서 만납니다. 이 전투가 나폴레옹 최후의 전투죠.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 1세가 이끄는 프랑스군은 크게 패배하였고 나폴레옹은 몰락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이후 프랑스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에 위치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고 여기서 나폴레옹은 생을 마감합니다. 모두 역사 수업을 듣도록 하라.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는 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하냐,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냐, 이 두 가지의 평가로 나뉘어 지금도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죠. 긍정적인 평가로서는 프랑스의 국민적 영웅이다. 유럽에서 여러 전쟁을 승리하여 프랑스를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으며 나폴레옹 법전을 통해서 법 앞에서의 평등을 모든 사람에게 보장해 주었다.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국민교육제도, 고등교육체제를 도입하여 프랑스를 근대 국가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죠. 부정적인 평가로는 프랑스의 독재자, 차별자이다 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폐지되었던 노예제도를 부활시켰으며 나폴레옹 법전에 여성에 대한 차별적 내용을 넣었고 프랑스 이념의 취지에 반대되는 황제에 취임하여 독재자가 되었으며 유럽에서 많은 전쟁을 일으켜 600만 명을 희생시킨 전쟁광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죠. 이에 따라 나폴레옹은 프랑스 이념에 반대되는 지도자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를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폴레옹의 집권과 그 전쟁의 결과입니다. 프랑스 혁명 정신이 유럽 여러 나라로 전파됩니다. 원정 전쟁을 통해서 점령한 그 지역에 프랑스 혁명 정신이 전파되면서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에도 유럽 각 지역에 자유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서 자유주의 운동이란 기존의 구신분 제도를 타파하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달라는 운동이고요. 민족주의 운동은 한 민족이 하나의 통일 국가를 이루자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나폴레옹 몰락 이후 1814년에서 15년 동안 오스트리아 빈에서 빈회의가 개최됩니다. 이 빈회의는 오스트리아 제상 메테르니히가 주도하였습니다. 이 회의에는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 프로이센, 러시아가 참여하였죠. 이 회의에 결정안이 나옵니다. 각국의 영토 지배권을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리자라는 내용이 결정되었죠. 이 결정안에 따라 재편된 유럽 체제를 빈 체제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바이바이.